12월 11일 목요일 유럽 챔피언스리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이 경기는 중앙에서의 정적인 빌드업이 아니라 측면 원투 패턴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승부의 방향을 바꾸는 전형적인 상성 매치업에 가깝다. 비아레알은 4-4, 이 형태에서 양윙과 풀백이 터치라인을 따라 콤팩트한 패스 교환을 반복한 뒤 타이밍을 맞춰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루트를 자주 활용한다. 미카우타제는 이 과정에서 박스 안으로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공을 받아주고 다시 안쪽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가 상대 센터백의 시선을 계속 빼앗는다. 알베르토 모레이로는 오버래핑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면서 윙포워드와 짧은 원투를 주고받고 이때 만들어지는 하프 스페이스 진입각을 이용해 컷백이나 낮은 크로스를 연결하는 데 능하다. 이 패턴은 코펜하겐이 지금까지 보여준 측면 수비 조직의 약점, 특히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 관리 문제와 정확히 맞물려 있어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반복적으로 공략 가능한 루트다. 코펜하겐은 옐료누시와 아슈리의 공격적인 성향 때문에 측면에서 라인을 한번 뺏기면 풀백이 터치라인으로 끌려나가고 그 뒤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여기에 클레미 중원에서 어느 정도 템포를 잡아주더라도 수비 블록 바로 앞 공간에서 2차 압박이 한 박자씩 늦어지면 파레오의 전진 패스와 측면 전환을 막아내기 어렵다. 비아레알이 박스 근처에서 파울을 얻어낼 때마다 다니 파레오의 인프런트 프리킥이 직접 골문을 향하거나 세컨볼 상황을 유발하면서 코펜하겐 수비를 계속 흔들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래서 코펜하겐 입장에서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모두를 동시에 케어해야 하는 어려운 수비 과제를 안게 되고 수비 라인이 내려앉는 시간대에는 세컨볼 경합에서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비아레알은 홈에서 점유를 바탕으로 천천히 상대 블록을 흔들다가 특정 구간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측면 하프 스페이스 연계로 찬스를 양산할 수 있는 팀 컬러를 가지고 있다. 전반에는 코펜하겐이 역습 몇 차례로 방역을 노려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프 스페이스 커버 문제와 세트피스 수비 부담이 누적되면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비아레알이 측면 원투 패턴과 파레오의 세트피스를 앞세워 경기의 리듬과 찬스 생산에서 한 발 앞서 나가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빅클럽 아약스라는 이름값보다 실제 90분 동안의 에너지 레벨과 세트피스 완성도 그리고 홈 원정, 환경 차이가 훨씬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매치업이다. 카라바흐는 4, 이 3일 구조 안에서 더블 볼란치가 수비 안정감을 잡아주고 아쿤자데, 주비르 2, 양코비치가 2선에서 유기적인 포지션 체인지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가져간다. 특히 카라바흐의 경우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를 향해 런닝 점프에 들어가면서 중간에서 헤더로 잘라먹는 세밀한 패턴이 매우 위협적이라 오늘 경기에서도 코너킥이 발생할 때마다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주비르의 킥 정확도와 얀코비치의 세컨드 볼 집중력 그리고 박스 안에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아쿤자데의 움직임이 겹치면 아약스 수비는 세트피스 한 번을 막아내는데도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반면 원정팀 아약스는 장거리 비행 이후 치러지는 경기라는 점에서 초반에는 어느 정도 템포를 유지하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질 위험이 있다. 라울 모로와 스티븐이 측면과 2선에서 볼을 풀어주더라도 베오르스트 주변에 붙어주는 동료들의 침투 타이밍이 늦어지면 공격 전개가 포스트 플레이 이후 2차 움직임 없이 끊어지는 단조로운 패턴으로 변질될 수 있다. 게다가 카라바흐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과 강한 홈터세는 심판 판정 하나, 몸싸움 하나에도 분위기를 크게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약스 입장에서는 사소한 장면에서조차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카라바흐는 수비 블록을 촘촘히 유지하면서 역습과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위협을 누적시키고 아약스는 점유를 하더라도 결정적인 박스 침투나 마무리에서 답답함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카라바흐가 홈에서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기보다는 더블 볼란치 앞뒤 거리만 관리하면서 중후반으로 갈수록 세트피스와 전환 상황에서 집중력을 끌어올린다면 후반 60분 이후에는 오히려 경기 주도권이 홈팀 쪽으로 확실히 기울 수 있다. 아약스 입장에서는 이름값과 점유율에서는 앞설 수 있지만 실제 기대 득점과 세트피스에서의 피로도 그리고 홈 원정, 환경까지 감안하면 경기 내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원정이다. 결국 이 경기는 장거리 원정 피로와 심리적 압박 그리고 코너킥 패턴이라는 세트피스 디테일까지 고려했을 때 카라바흐가 홈에서 충분히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상성이라고 보는 편이 더 설득력 있는 구도다. 이번 경기는 볼이 머무는 구역에서 누가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하느냐가 승부의 갈림길이 되는 상성이다. 도르트문트는 볼이 있는 쪽으로 중원과 윙백을 과감하게 슬라이드시키며 국지적 수적 우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점유율을 장악하는 패턴을 가져갈 것이다. 기라시는 박스 안에서 등지는 동작으로 수비수를 붙잡아두고 세컨라인에서 올라오는 조브 벨링엄이 그 사이 공간을 파고들며 슈팅 각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아데에미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수비수들을 동시에 묶어놓고 윙백의 오버래핑까지 연계해 크로스와
컵백 루트를 번갈아 공략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무엇보다 도르트문트가 볼이 위치한 주변에 계속해서 인원을 쌓아가면 보도 에글림트 선수들은 공을 빼앗기 위해 더 많은 활동량을 소모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이 누적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도르트문트의 점유율 우위는 슈팅수와 박스 진입 횟수 차이로 직결되고 보도 에글림트는 라인이 점점 더 내려앉으면서 버티는 구도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도 에글림트는 호그와 하우게의 직선적인 침투를 통해 한두 번은 위협적인 역습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빌드업 구간에서의 수적 열세 때문에 연속적인 공격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살트네스의 후방 침투가 살아나는 구간에서도 도르트문트의 중원 압박과 수비 라인 컨트롤에 막혀 세컨 라인에서의 마무리가 제한될 여지가 크다. 현대 축구에서 볼 점유율과 국지적 수적 우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전형적인 점유 기반 홈 경기의 흐름을 그대로 구현해낼 시나리오에 가깝다. 특히 도르트문트가 전방에서 공을 오래 소유할수록 보도 에글림트의 압박 강도는 떨어지고 후반 중반 이후에는 박스 앞 세컨 공간에서 자유롭게 슈팅 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 볼을 오래 쥐고 있는 팀이 슈팅 찬스를 더 많이 만들고 상대에게는 압박과 추격을 강요하면서 체력을 소모시키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흐름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도르트문트는 홈 관중의 에너지와 함께 경기 후반에도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추가 득점까지 노릴 수 있는 구도를 만들 것이다. 이 경기는 레버쿠젠의 구조화된 메짤라 전술과 뉴캐슬 포백의 라인 관리 능력 사이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레버쿠젠은 3백 아래 더블 볼란치와 윙백, 메짤라 역할을 오가는 인사이드 미드필더까지 유기적으로 맞물려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전방 압박 전환 속도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팀이다. 안드리히가 중앙지역에서 측면 공간으로 대각선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은 전형적인 메짤라형 무브먼트인데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뉴카슬의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에 공간이 생긴다. 그 지점에서 텔라가 안쪽과 바깥쪽을 교차하며 수비를 끌어내고 박스 안에 자리 잡은 시크가 크로스 컷백, 더모 낮은 크로스까지 모두 위협적으로 가져가면서 레버쿠젠의 공격 루틴이 완성된다. 뉴캐슬은 엘랑가와 반스를 앞세운 전방 압박과 직선적인 역습에서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수비 라인이 위로 끌려 올라가면 뒤 공간과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을 드러낸다. 특히 톤날리가 전진 패스에 비중을 두는 순간 그 뒤 공간을 커버해줘야 할 중원과 수비 라인의 협력 수비가 한 템포 늦어지는 구간이 생기면서 세컨볼 경쟁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빌드업에서 굳이 무리한 직선 패스보다 측면 중앙 측면을 반복하며 뉴카슬의 포백을 좌우로 끌어낸 뒤 안드리히의 메짤라 침투와 텔라의 안쪽 침투를 통해 파이널 서드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뉴캐슬은 전방에서 압박 성공 후 빠른 역습으로 경기를 흔들 수 있지만 레버쿠젠이 후방 빌드업에서 탈압박에 성공하는 순간부터는 수비 라인이 계속 뒷걸음질 치는 전개를 강요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레버쿠젠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시크의 제공권과 안드리히의 세컨드 슈팅 타이밍이 위협적인 조합이라 뉴카슬 입장에서는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집중력을 놓치기 어려운 매치업이다.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레버쿠젠의 점유율과 박스 근처 점유 시간이 늘어나고 메짤라 전술이 반복될수록 뉴카슬 수비 라인의 피로도는 빠르게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캐슬이 한두 번은 역습 찬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에서 레버쿠젠이 한 수 위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결국 이 경기는 레버쿠젠의 메짤라 움직임과 시크텔라 라인이 만들어내는 파이널 서드 장악력이 뉴캐슬의 포백 조직력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포메이션 숫자 싸움이 아니라 뒷공간과 전환 속도를 둘러싼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벤피카는 파블리디스를 축으로 한 전방, 마무리와 올스네스, 리오스를 통한 안정적인 빌드업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려 한다. 그래서 전개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라인이 전진된 순간 센터백들의 순발력 부족이 노출되면서 나폴리에게 뒷공간을 내줄 여지가 생긴다. 나폴리는 루카와 폴리타노의 발 빠른 침투, 데브라이너의 하프 스페이스 패스가 결합해 벤피카의 느린 수비 라인 뒤를 반복적으로 찔러 들어갈 것이다. 특히 벤피카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준비하다가 볼 소유를 잃는 순간 나폴리는 한 번의 전환 패스로 곧바로 루카를 향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리오스가 중원에서 어느 정도 템포를 조절해주더라도 수비 라인과의 간격이 벌어지면 나폴리의 직선적인 전환 속도를 온전히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나폴리 입장에서는 데브라이너가 두 줄 수비 사이에서 공을 받는 순간 벤피카 센터백이 앞으로 끊어 나올지 라인을 유지할지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이 고민이 길어지는 순간 루카와 폴리타노의 뒷공간 스타트가 동시에 걸리면서 수비 라인이 한 번에 찢어지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폴리는 이런 상황에서 슈팅까지 이어가는 결정력 있는 팀이라 한 번 흐름을 잡으면 연속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벤피카도 파블리디스의 박스 안마무리와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노릴 수 있지만 오히려 라인을 올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폴리의 카운터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이 부담이다. 결국 이 경기는 벤피카 수비 라인의 느린 회전 속도와 나폴리 공격진의 빠른 뒷공간 침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면 파블리디스의 공격 비중이 줄어들고 라인을 올리면 루카와 폴리타노, 데브라이너에게 뒷공간을 내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와 전환 속도 그리고 뒷공간 활용 능력을 놓고 보면 나폴리 쪽으로 흐름이 기울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다. 벤피카가 홈 분위기를 등에 업고 초반에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나폴리의 속도와 패스 퀄리티가 경기의 리듬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한 번 무너진 수비 라인은 다시 정렬하기 어렵고 이 경기에서는 그 한 번의 균열을 나폴리가 놓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 경기는 유벤투스의 세밀한 삼선 연계와 파포스 포백의 공간 관리 능력 사이의 싸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유벤투스는 로카텔리가 후방에서 공을 잡는 순간 윙백과 일디즈의 위치를 끌어올리며 상대 첫 줄 압박을 한 번에 넘어가는 전개를 준비하고 있다. 로카텔리의 시야는 중앙뿐 아니라 측면 하프스페이스까지 동시에 커버하기 때문에 파포스 더블 볼란치는 어느 쪽을 우선 봉쇄해야 할지 선택의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일디즈는 터치라인 근처에 서 있다가도 타이밍을 보며 안쪽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들어 풀백과 센터백 사이 애매한 간격을 집요하게 두드리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디즈가 페널티 박스 측면까지 깊게 파고들면 박스 안쪽에서 데이비드가 수비수의 시선을 끌어당기며 컷백 루트를 열어주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파포스 입장에서는 앤더슨 실바의 포스트 플레이와 오르샤의 역습이 탈출구가 될 수 있지만 중원 빌드업 속도가 떨어지면 이 장점조차 제대로 살리지 못할 위험이 크다. 더블 볼란치가 박스 앞에만 지나치게 눌려 있으면 측면과 중앙 사이 하프 스페이스가 느슨해지면서 유벤투스의 2선과 윙백에게 연속적인 전진 패스를 허용할 수 있다. 반대로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면 로카텔리가 그 뒷공간으로 직선적인 패스를 꽂아 넣으며 파포스 수비 라인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포백 수비진은 크로스에 신경을 쓰는 순간 박스 안 컷백과 박스 바깥에서의 세컨볼 슈팅까지 동시에 막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유벤투스가 홈에서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자기 진영에 묶어두게 되면 파포스는 라인 강력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롱볼과 역습에만 기대야 하는 답답한 전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 저하가 겹치면 파포스 수비는 컷백 상황에서의 위치 선정과 세컨볼 처리에서 더 많은 실수를 노출할 수 있다. 반면 유벤투스는 스코어 상황에 따라 템포를 조절하면서 로카텔리의 패싱과 일디즈의 침투, 데이비드의 피니시를 번갈아 활용해 추가 득점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여유가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로카텔리의 후방 플레이메이킹과 일디즈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그리고 데이비드의 문전 마무리가 하나의 패턴으로 몇 차례나 반복되느냐가 승부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 전술적 완성도, 공간 활용 능력, 파이널 서드에서의 디테일을 모두 감안하면 흐름은 유벤투스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다. 그래서 파포스의 포백 수비진이 유벤투스의 세밀한 공격 패턴을 파이널 서드에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경기다. 이 경기는 처음부터 전술 싸움이라기보다 객관적인 레벨 차이와 점유율 격차가 어느 정도까지 스코어에 반영되느냐를 보는 매치업에 가깝다. 클럽 브리에는 홈에서 초반 기세를 노리겠지만 라인 전체를 과감히 끌어올리기에는 상대 공격력과 개별 기량 차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중블록을 형성하며 버티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바나켄의 전진 폭을 줄이고 트레솔디와 포브스에게 빠른 전환 상황을 제공해야만 방역에 실마리가 생긴다. 반면 아스날은 자연스럽게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구도다. 중앙에서 웨데고르와 메리노가 볼을 소유하면서 좌우로 방향을 전환하고 요케레시와 마두에케가 하프스페이스와 뒷공간을 동시에 파고드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다. 볼 점유율을 장악하는 팀이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스날이 다양한 패턴으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양산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변칙적인 펄스9 운영을 통해 메리노가 내려와 중원을 도와주는 순간 클럽 브리에어의 더블 볼란치는 수적 열세에 가까운 상황에 놓이며 박스 앞 공간에서 2번, 3번 연속 패스를 허용할 리스크가 커진다. 클럽 브리의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요케레시의 뒷공간 침투와 마두에케의 1대1 돌파, 웨데고르의 키패스에 더해 메리노의 펄스9 움직임까지 동시에 케어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된다. 그래도 클럽 브리에가 세트피스나 역습 한두 번으로 반전을 노려볼 여지는 남겠지만 경기 전체 흐름을 뒤집을 정도의 화력과 조직력이 있는 매치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아스날의 점유율과 박스 점유가 더 짙어지고 슈팅수, 유효 슈팅수 격차가 벌어지는 방향으로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전형적인 이름값 vs 구조와 디테일의 대결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빌바오 쪽으로 흐름이 꽤 기울어져 있는 매치업이다. 빌바오는 홈에서 전방, 압박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후방 빌드업이 풀리기 전에 중원에서 압박을 걸어 쉽게 공을 빼앗을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볼을 따낸 이후에는 지체 없이 니코 윌리엄스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파리 생제르맹 풀백에 등 뒤 공간을 정면으로 찌르는 사이드 어택을 반복할 것이다. 니코가 측면에서 1대1 돌파로 상대 풀백을 끌어낸 뒤 안쪽으로 파고들면 산세트는 하프스페이스에서 연계 패스를 주고받거나 박스 근처에서 슈팅 각을 노리게 된다. 구르제타는 박스 안에서 크로스와 컷백 지점을 향해 계속해서 움직이며 세컨볼 상황에서 위치 선점으로 마무리를 시도하는 전형적인 골 결정력 중심의 스트라이커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덴벨레와 바르콜라를 활용해 빌바오 측면을 공략하겠지만 풀백까지 전진시키는 구조 탓에 공을 잃는 순간 빌바오의 역습 루트를 스스로 열어주는 양날의 검을 들고 뛰는 셈이다. 공격 시에는 2선과 3선이 모두 올라가면서 많은 숫자를 전방에 배치하지만 수비 전환에서는 파울로 흐름을 끊거나 뒤늦게 백스텝을 밟으며 라인을 정비하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기 시간이 흐르면서 풀백과 윙어의 왕복이 누적되면 후반 중후반에는 측면에서의 1대1 대인 방어가 눈에 띄게 느슨해질 수 있다. 이 타이밍에 이냐키 윌리엄스가 투입되면 이미 지쳐있는 파리 생제르맹 풀백들을 상대로 직선적인 스프린트와 돌파를 시도하면서 단 한 번의 역습으로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구도가 된다. 빌바오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구르제타와 산세트를 활용해 박스 안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세컨볼과 세트피스를 합쳐 전체적인 득점 경로를 다변화할 수 있다.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점유율과 슈팅 숫자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어도 라인 간 간격과 수비 전환 속도에서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역습 한두 번이 곧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경기를 치러야 한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전형적인 강한 이름값의 원정, 빅클럽 vs 구조적으로 준비된 홈팀 구도이며 하이라인 뒤 측면 뒷공간을 더 잘 활용하는 쪽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 디테일과 체력 운용, 교체 카드의 위력까지 모두 고려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빌바오 쪽이 더 날카로운 득점 장면을 만들어낼 여지가 크다. 결국 니코 이냐키 윌리엄스로 이어지는 측면 스프린트와 구르제타의 마무리가 맞물릴 경우 빌바오가 홈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이변 아닌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판이다. 이 경기는 단순한 빅네임 맞대결이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의 측면 아이솔레이션 전술과 맨시티의 점유형 압박 구조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성 싸움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 비니시우스 더프 벨링엄을 오른쪽 측면과 하프스페이스에 의도적으로 몰아두며 상대 수비 블록이 그쪽으로 쏠리도록 설계된 공격 패턴을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더블 볼란치는 후방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센터백 라인은 하프라인 근처에서 라인을 끌어올린 채 세컨 패스와 전환 수비에 대비한다. 상대 수비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몰리면 곧바로 반대편 넓은 공간에 있는 귓러에게 방향 전환 패스가 공급되고 귓러는 풀백과의 1대1 상황에서 아이솔레이션을 기반으로 득점을 노린다. 이 전술은 농구에서 자주 보던 장면을 그대로 축구에 옮겨놓은 듯한 그림이고 최근 레알 마드리드는 귓러의 개인 기량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이 패턴을 경기 내내 반복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맨시티 풀백들이 이 아이솔레이션 패턴을 전후반 90분 동안 끊임없이 감당해낼 수 있느냐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도쿠와 베르나르두, 실바가 측면과 중앙에서 공격 리듬을 만드는 동시에 볼을 잃었을 때 역습 전환에서 귓러와 비니시우스, 음바페를 동시에 케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 시에는 블록을 컴팩트하게 유지한 뒤 볼을 따내는 순간 벨링엄이 첫 패스를 전방으로 찔러넣고 이어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속도를 살려 뒷공간을 공략하려 들 것이다. 점유율에서는 맨시티가 앞서는 구간이 있더라도 한 번 전환이 성공하는 순간 레알 마드리드의 아이솔레이션 패턴과 측면 돌파가 박스 근처에서 바로 골 찬스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다. 세트피스에서도 레알 마드리드는 박스 안타점과 세컨볼 상황을 이용해 맨시티 수비 라인의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를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다. 반대로 맨시티는 홀란드를 향한 크로스와 컷백 그리고 2선 침투를 통해 레알 수비를 공략하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라인 간 간격 관리와 박스 안 숫자 우위가 유지되면 골문 앞에서 쉽게 공간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이 경기는 맨시티가 볼을 오래 소유하고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의 전환 속도와 아이솔레이션 한 방에 경기 흐름을 내줄 수 있는 그림이 반복될 수 있다. 특히 홈에서 치르는 레알 마드리드 특유의 기세와 분위기까지 더해지면 한 번 앞서 나간 뒤에는 템포를 조절하면서 맨시티의 라인 전체를 점점 더 앞으로 끌어올려 역습 공간을 넓혀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매치는 레알 마드리드가 아이솔레이션 전술과 전방 재능의 개인기 그리고 홈에서의 기세를 앞세워 점유율보다 효율에서 앞서는 방향으로 승부를 설계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전 경기 분석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